윤석열 정부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교의 중심에는 이제 경제가 있는데 경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외교력,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올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첫 시간 가졌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고요. 현 외교광장 이사장이십니다.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또 예.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식구 중에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 버리는 것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좀 비장한데 좀 또 요즘 시대하고 요즘 시대하고. 시대하고 어울리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그러면서 또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는 것. 근데 현재 지금 정부가 하는 일도 말은 그냥 굉장히 거창했단 말이죠. 자유가치 동맹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 어떤 선진국으로서 뭐 팔로워도 아니고 우리는 앞에서 퍼스트 무버 뭐 별 이야기는 다 했어요. 예, 경영학 외교학의 좋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성과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엑스포 유치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 뭐 저는 참사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계속 제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나 이런 분들이 그러지 말라고 부산 분들 다 듣고 계신다고. 그렇죠. 제가 부산 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아젠다가 너무 올드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외교 역량을 다 투입할 정도. 우리가 과거에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유치할 때의 기분으로 이건가 뭔가 지지자들이나 또는 이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냄새가 좀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전두환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보시면요.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7, 80년대 냉전 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깝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와 매우 닮아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좋은 얘기는 다 하면서 예. 북한한테 강경하면서 통일부 없앨라 그랬던 것부터 시작해서 매우 유사하고 실제로도 지금 이것을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재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실제로 이명박 정 인사 자체도 지금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또 그때 출신이고요. 예. 또 멀게 보면 7, 80년대 전두환, 박정희 때 냉전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를 진영으로 나누고 완전히 미국, 일본에 올인하는 이게 그때와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도 그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사고 방식이 일단 낡았다. 예, 낡았고 예. 냉전적이다. 지금의 우리는 지난 30년이 완벽하진 않아서도 우리처럼 개방형 통상국가라 그러잖아요. 예. 무역하고 우리는 지정학이란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린 지정학적으로 분리하죠.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안 그래도 우리 역사를 보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잖아요. 예. 그래서 발칸반도하고 한반도는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 저주의 지정학이다. 예. 물론 이탈리아처럼 강력하면 양쪽으로 뻗어날 수 그렇죠.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사실 고구려 정도가 있고요. 예. 그 외에는 계속 양쪽 세력으로부터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정학이란 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예.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륙 세력, 북한 빼고도요. 중러의 대륙 세력, 미일의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게 지금 딱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30년은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바로 소위 말하는 탈냉전이고 세계화잖아요. 예. 우리한테는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에서는. 그렇죠. 뭐 여기에 빈부의 문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성장만 얘기하는데요. 지난 30년에. 예. 우리도 중국만큼이나 엄청난 성장을 그랬죠. 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역사의 시계를 돌려요. 물론 이게 우리만 돌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지만 예. 우리는 오히려 그걸 늦추거나 또는 여기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그렇죠. 되는데 가속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앞장서서 깃발 들고 그렇죠. 흔들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빠른 속도로 7, 80년대 돌아가고 있고 가깝게는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전두환 때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는 안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압제적으로 동원 체제였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짓을 해서라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실 바덴바덴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뒤에
사실 많은 어떤 뒤에서 했던 어떤 접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네, 들리고 네. 충분히 그럴 법한 정권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런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나 과정도 그렇게 유능하다, 뭐 결과를 성취했다 이거는 또 전혀 안 보이고 90표 차이나 났단 말이죠. 저는 안 된다고는 얘기했지만 이 정도 예. 차이 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5, 60표, 70, 80표도 나오고 예. 그때 얘기했던 게 1위가 과반수를 못 넘으면 거기에서 2차 결선 투표에 가면 우리가 뒤집을 수 그렇죠. 있다 이게 전략이었거든요. 예. 근데 뭐 처음부터 아예 상대가 안 되고 우리가 29표인데 예. 이탈리아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음. 그런데 얼마를 얻었습니까? 17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5천 49대 51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5,500억을 들여서 거의 돈을 안 쓴 로마보다 12표를 더 받은 거예요. 아, 5,500억을 들여서 네. 대통령 순방 빼고요. 순방 비용 빼고 제가 알기로는 5,500, 5,000에서 5,500 이게 환율 따라 계속 달라지는데요.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 뭐 돈 때문에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사우디가 미국이나 다른 뭐 나라들과 밀당을 잘 한 겁니까? 아니 그럼 준비된 멘트 같고 이것도 오일만 예. 오일머니에 당했다는 게 예. 옛날 말 같아요. 이것도 네, 이것도 진짜 7, 80년대 워딩이에요. 그러네요. 70년대 뭐 오일머니가 강성했을 그럼 때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니들 심판 매수했지잖아요. 그런 이거 정말 비겁한 그러니까 축하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러네요. 저기 예. 사우디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축구에서 경기 졌는데 심판 매수했지. 심판 매수 근거도 없이. 그러네요. 그게 니들이 불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돈을 안 썼나요? 우리는 경제력이 훨씬 더 많은 건데 그거는 일단 사실관계도 틀렸고요. 우리도 그 개발 원조와 약속은 굉장히 많이 굉장히 하죠. 많이 했죠. 근데 우리는 대놓고는 이게 사실 이탈리아는 뭐냐면 여기 자유인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약점인 그러네요.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를 계속 지급을 했고요. 우리도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는 최근에 사우디와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중동 그래서 붐이나 뭐 대놓고 이런 얘기를 것들. 하지는 못하고 뭔가 이제 자유 가치 이런 얘기는 하고 사우디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뭔가 대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뭐 나중에 PT 문제도 나오지만 우리는 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예. 지금 사우디를 보면 사우디가 얼마나 제가 보기에 사우디에 놀라요. 외교도 그렇고 얼마나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빈살만 이 사람이 그리고 국내 인권 이런 문제 다 있지만 그렇죠. 적어도 지금에 보이는 개혁적인 모습, 음. 변화하자는 모습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오히려 우리는 중동의 오일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오일은 곧 없어진다. 빈살만이 그거잖아요. 예. 금융 그래서 관광 도시로 변하려고. 변화시키고 예. 미래 에너지로 가겠다고 지금 그렇죠. 옮기는 미래. 그래서 사우디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이건 사우디의 엑스포가 아니라 세계 엑스포다. 이게 공감을 얻잖아요. 플러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른 그렇지. 국가에게 약속한 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걸 우리도 불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서 뭐 클린 에너지로 가겠다. 특히 뭐 원유회사, 네. 정유회사 이쪽이 수소나 이런 쪽에 또 강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런 빈살만의 전략.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눈치를 봤잖아요. 우리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덜컥 내줘버렸고 사우디는 반도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업의 쌀인데. 근데 이제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원유 강국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예. 여기에 우리가 좀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글로벌 사우스의 힘이에요. 아, 글로벌 사우스의 힘이다. 이 왜냐하면 제가 세 가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세 가지 최근에 득표 상황을 좀 보면 세계 투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엔이고 하나는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에 대한 유엔에서의 예. 표결이고요. 또 하나 엑스포입니다. 예. 이걸 보시면 처음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141개국이 비난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제재에 참여한 국가는 48개국입니다. 그렇죠. 이 48개국은 예. 거의 48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마스 휴전 반대했는 국가가 44예요. 비슷하네. 예. 그러면 이 비슷하면 반대란 말은 예. 그 하마스 편인 거예요. 미국 예. 편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엑스포가 지금 한국하고 이탈리아 합치면 46입니다. 44, 46,
48. 이게 뭐냐? 이제 미국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났을 때 러시아 그 생션 제재에 참여했던 나라도 한 50개국밖에 안 된 걸로 제가 기억. 지금 말씀드린 48이요. 48. 48. 아까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말로는 전쟁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제재에 참석한 48개국밖에 안 돼요. 48, 46, 44예요. 이건 뭐냐? 미국이 옛날 같이 가치를 얘기하고 하면서 미국의 파워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그리고 엑스포까지 쭉 세 개가 연결되는 거는 절대 50 이상을 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가치 외교에 합당한 국가. 그러니까 인권, 서구적, 미국적 가치, 한국이 말하는 가치에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50개밖에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예. 우리 대통령이 유엔 가가지고 연설할 때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예. 유엔의 가치가 자유가 아니에요. 우선 가치는 평화예요. 예. 그리고 국제 개발이나 복지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193개국 회원 중에 153개국 아까 말씀 50을 빼면 143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50개국 빼고 50개국만 가지고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0개국만 지금 챙기는 거예요. 교역을 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한 200개국을 교역해서 살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렇죠. 그 바깥에 지금 사우디도 있고 그 바깥에 중국이고 그러면 이게 브릭스 최근에 제가 그래서 브릭스에서 가입국이 누구냐? 브릭스가 원래 그렇죠. 5개 국가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이번에 참가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브릭스가. 거기에 쑥 들어갔군요. 예. 신가입국이고요. 이 브릭스가 G7에 한 2030년대 가면 브릭스 가입국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G7을 능가합니다. 아직은 한 3분의 2 수준인데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를 보면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국 편을 거의 안 뽑았을 겁니다. 비밀 투표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골드만삭스가 2075년, 60년, 75년까지 뭐 원자재 중심 국가들 미국이나 중국의 지금 양극 체제 빼고는 인도네시아랄지 브라질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쭉 부상하는 것과 맞습니다. 또 아프리카가 지금 깨어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과거에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할 때 55년이었나요? 예. 그럴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원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G77이라 그래서 G7하고 표시 내려고 우리는 수가 많다 해서 G77이라 그래 그랬어요. 맞아요. G77이라 그랬는데 그때는 끼어 있어서 자구책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렛대 레버리지를 행사하면서 우와 안 되면 우리는 원자재 못 줘, 못 팔아, 수출 못 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꼼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다 중국이랑 연결돼 있어요. 48개국 중에 그러니까 그 제재에 참여한 국가 중에 아시아에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개는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싱가포르는 대만 빼면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네.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오히려 반너가 아니고 미국과 반대쪽에 서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한 50개국 미만에 있는 나라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 강국들은 꽤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피 튀기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밖에 어떤 리소스는 자원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주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지금 있는데 자기가 비즈니스맨이라면서 지금 예. 세계 시장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영업사원 1호가 세계 시장을 이렇게 모르는 거 엑스포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구체적인 케이스로 나타나서 그렇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그렇죠. 포기할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과 외교 통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천지 차이인데 마치 지금 정부는 그런 나라들과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야 되냐 그런 나라를 좀 돼야 되는 거냐고 좀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이상한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미국은 누구를 찍었을까? 프랑스는 공개적으로 1차 투표할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찍는다라고 해버렸잖아요. 마크롱이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말을 안 했단 말이지. 그것도 좀 사실은 섭섭하거든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사우디는 1년 전에 들어갔고 많은 국가들이 만나고 그동안에 표를 다 다져놨단 말이에요. 입장을 정해놨는데 한국이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미리 한 나라에 대해서 약속한 걸 뒤집는다는 거는 그 정도의 비전과 그 정도의 메릿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거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뭐 비밀 투표니까 알 수 없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미국도 음. 그렇게 약속했을 거고 사우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걸 뒤집는 만큼의 한국이 해줬냐? 제가 왜 그렇게 의심하냐면 뭐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친미하면서도 미국한테 얻어내는 건 거의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얻어내면서 우리가 가진 걸 주면서 이렇게 하는 치열한 외교가 미국한테 보이지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치나 이런 거 다 말장난일 수 있잖아요. 미국이 특히. 특히 이제 그게 답답해 보이는 게 국내 유권자들에게 뭔가 쇼잉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느낌이 많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렇게 올림픽처럼 유치하는 게 좀 올드한 일이다, 낡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과감히 어떤 실용적인 외교를 선택을 해서 사우디에서 그 미래 도시를 건설을 할 때 우리가 그쪽으로는 좀 많이 좀 수주를 하고 예, 예. 이쪽에서는 사우디한테 과감하게 양보를 하면서 어떤 하나라도 얻었으면 어땠을까? 아니 역설적으로 지금 예. 제도전이 나오는데 음. 사우디를 밀어주고 또는 사우디가 그 다음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차라리 전략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35년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 정권과 그 시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한 게 없다고 제가 얘기하면 예. 미국과 일본만 1년 반 동안 얘기하면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아젠다가 엑스포거든요. 그 외에 아. 뭐가 있습니까? 북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켰습니까? 뭔가 다른 나라를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내세울 만한 기후 변화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기후 변화의 중심 국가, 기후 깡패라는 국가를 벗어나서 기후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업적은 윤석열 정부의 업적은 한미일 동맹을 그거밖에 강화했다. 없었죠. 그렇죠. 한미일 동맹 강화다. 근데 네. 그것도 이게 어떤 유의미합니까? 효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니 예. 일단 한미 관계 출범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당선자 신분일 때 저기 갔었거든요. 예. 그 저 일종의 특사입니다. 특사라는 명칭은 안 갔는데 미국에 제일 먼저 갔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졌냐 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복구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냐 망가진 적 없다. 뭘 복구하냐? 그렇죠. 복구라 쓰지 말고 업그레이드나 강화라 쓰는 건 좋은데 복구라 쓰지 마라. 그렇죠. 예. 그게 초기 반응이었잖아요. 초기 반응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음. 사실 미국도 한미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프레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부가 다 망가뜨렸다. 지금 또 엑스포도 지난 정부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 지난번에 잼버리도 지난 정부 때문에 막 외교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를 반미 정부, 반일 정부, 친북, 친중 정부라고 딱 프레임을 짜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일, 친미, 반중, 반너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반복,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네요. 그러면? 갇혀버리는 거죠. 그걸 정당화하다 보니까 한미 관계에 올인하고 미국은 그걸 아니까 얘들은 뭘 안 줘도 오게 돼 있네. 그래서 뭘 안 줘도 오게 돼 오는 있네.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예. 세계 외교 무대에서 작동을 합니다. 예. 에이펙 가가지고 칠레하고 페루하는 정도 만났잖아요. 예. 이제는 에이펙은 사실 뭐 엑스포 때는 뭐 엄청나게 엑스포 때문에 그 전에는 많이 만났지만 그죠. 근데 뭐 예. 그 유엔 때는 불과 9월에 40몇 개국 나온 게 뭐 세계 기네스북 기록이라고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둘밖에 안 만났고 미국도 잠시 조우했고 중국 못 만났죠. 러시아 못 만났죠. 뭐냐 하면 외교 무대에서 한국을 구태여 만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변수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젠다도 없고 우리는 예. 이제 엑스포 없으니 진짜 아젠다 없어졌고 또 미국을 설득시키면 한국은 따라온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태할 필요도 없는 어차피 안 만나줘도 될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이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추락한 겁니다.